현재 인공지능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딥마인드. 네. 딥마인드를 생각하면 알파고가 생각이 나죠. 알파고를 생각하면 이세돌 구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 하면 인공지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2016년도에 그 큰 빅 이벤트, 거기를 기화로 해서 뭐 전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아주 인공지능의 상당한 센세이션의 중심에 섰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알파고가 과연 어떻게 바둑을 두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 전에 흥미로워서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그 이전에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하사비스와 데이빗 실버를 행아웃에서 연결해서 화상통화를 해갖고요.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저희 레터에도 기재가 돼 있는데 이세돌과 알파고 세계의 바둑 다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이것이 이제 프리로 되어 있거든요. 약 1시간 정도 좀 남짓되는데 이 다큐멘터리로 꾸몄습니다. 과거에 뭐 체스 바둑부터 해갖고 이세돌까지 왔던 그 알파고의 여러 가지 이제 대국들의 그 진척되는 과정들 또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다큐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대단히 좀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데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구글이 2014년도에 1조 이상을 들여서 인수를 했죠. 그 회사의 팀원들 모두 다 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0명 남짓되는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금액이었습니다. 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구글에서는 판단하고 시뮬레이션과 이 딥마인드는 게임, 전자상거래, 범용학습 알고리즘을 연구해 왔고요. 인공지능 스스로 스페이스 인베이더와 퐁, 팩맨 등 여러 가지 아타리 게임들을 하는 법을 터득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화학습이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딥러닝 방식을 아주 선도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둑을 택했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딥마인드 하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보다 많은 변수가 바둑에 있다. 그 바둑판 안에 그렇다는 경우의 수가.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체스를 각 차례마다 20여 개의 그 브랜칭 팩터라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가능한 행동, 다음 말을 이렇게 놓는 이 경우의 수가 20개 정도가 된다면요. 바둑은 한 수를 딱 두고 다음 수를 둘 때 그 10배수, 200여 개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여 개의 수가 좌우의 바둑판 속에서 그 경우의 수는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의 수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체스의 그것과 경우의 수가 비견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그것이 바둑판이다. 그래서 알파고를 바둑판을 놓고 알고리즘들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그런 대전까지도 갔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둑판에 올려놓는 돌의 수를 감안하면 이 어마어마한 변수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 돌을 놓고 거기에서 또 가장 유리한 수를 또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각각의 돌을 놓을 때마다 그 돌의 하나하나의 가치, 그 거의 무한대 갖고 온 그런 경우의 수들을 판단하면서 알파고를 트레이닝해 갖고 알고리즘을 만들어 왔다. 이런 얘기고요. 알파고는 그런 의미에서 바둑의 이런 복잡성을 단순하게 해서 뉴럴 네트워크, 심화신경망 기법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화신경망 기법에는 두 가지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책망, 하나는 가치망. 이 정책망은 지금 두고 있는 바둑에서 승리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가장 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가치망은 현재 돌이 놓인 상황에서의 승률. A라는 돌이 놓이면 승률이 한 몇 프로 될 것 같고 B라는 돌을 놓을 때도 가능은 하지만 이 승률은 몇 프로가 될 것 같고 이렇게 각각의 점점이 놓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승률로 판단하는 것. 이걸 가치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알파고의 신경망 기법이 이 정책망과 가치망을 함께해서 알파고가 한 돌 한 돌을 낳았고요. 그 한 돌 한 돌 놓는 과정에서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아마 이겼던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를 시뮬레이션해서 유리한 수만 찾고 트레이닝하면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을 맞이해서 이겼던 상황들인데요. 이 알파고가 그냥 알고리즘을 입력해서 반복 훈련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기는 법 자체를 여러 가치망과 정책망을 혼재시켜서 그런 신경망 기법을 해서 이기는 돌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죠. 과거 체스 인공지능의 딥블루가 무작위로 20여 개의 수를 넣어서 이제 찾았던 것처럼, 또는 제퍼디에서 인공지능이 왓슨이 제퍼디 게임에서 이제 퀴즈에서 이겼던 거, 이거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알고리즘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알파고는 알고리즘이 사람이 일일이 넣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심화신경망 기법을 통해서 알고리즘 자체가 스스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자가 발전하는. 그래서 이 대국을 앞서서 연습 게임도 스스로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연습을 하게 되냐면 코드만 꽂아놓으면 끊임없이 스스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기계니까요. 끊임없이 신경망을 훈련하는데, 이 알파고가 가령 예를 들어서 4주 동안에 중단 없이 치른 대국만 100만 번쯤 된다고 합니다. 한 명의 프로 기사가 1년에 1000번을 둔다고 가정하고요. 많이 두는 게 한 1000번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일 한 약 대국을 아주 깊이 있게 두는 대국을 한 3번 정도 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년에 1000번. 그러면 이 1000번의 대국을 1000년 동안, 프로기사가 1000년 동안 하는 학습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기사 한 명이 1000년 동안 하는 학습량, 대국을 알파고는 4주 만에 100만 번을 다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 이 대국에 앞서서 연습을 했을 때 짧게는 몇 달에부터 길게는 몇 년 동안 계속 학습을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학습, 대국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심화신경망으로 정책망, 가치망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승률까지, 각각의 수가 어느 수가 가장 좋은지까지 판단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장착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이 내용들, 이 레포트를 보니까 딥마인드의 알파고를 주관하고 있는 하사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을 치를 때 이미 승리를 스스로 가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당연한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측면에서 되게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둑을 둘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어떤 한 돌을 놨을 때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얼굴의 판단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표정들이. 그래서 프로 기사는 감각적으로 수를 놓을 때마다 본인과 대국을 하고 있는 상대편의 프로 기사의 얼굴을 상당히 진지하게 꼼꼼하게 뜯어보는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은 예외가 아니죠. 특히나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변칙바둑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더더욱이 그런 심리적인 그런 측면들,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데 상당한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국을 했을 때 단지 알파고의 그 좌표를 찍어주는 그 앞에 있던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바둑을 두는 건 아니지만 알파고가 찍어주는 부분만 놓는 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냥 반사적으로 그 사람의 표정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람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흥미롭기도 해도 구글과 딥마인드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한 목적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바둑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용 인공지능 방법론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하나의 모멘텀 내지는 이제 하나의 훈련의 수단으로서 바둑을 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이 지구상에 인간이 직면한 기후나 의료 문제 같은 해결에 인공지능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측과 해결 과정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사역을 가는 과정에서 바둑의 이세돌을 만났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전 인류적인 측면에서의 인공지능, 거기에 기여하는, 인류에 기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데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알파고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기까지 온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관련해서 희경님, 줄리님, 유진님, 상규님 관련해서 이야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흥미로운 지점이 알파고 때문에 이 경기를 보시고 인공지능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때 경기를 하고 다들 되게 인간이 패배를 한 것에 대해서 충격이 컸는데 결국 지금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긴 인류가 이세돌 구단이었다라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제가 이세돌 구단이 그때 인터뷰하는 거를 봤었는데, 인공지능이 출연을 하면서 반대로 도전에 대한 흥미를 잃은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다른 바둑 기사분들의 실력이 되게 월등히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균적으로요. 네,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좀 대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력이 또 올라간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런 것들이 꼭 반드시 뭐 사람을 대체해서 도전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다기보다 또 반대로 좋은 점도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그런 이제 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과거에 이제 어떤 인터뷰 내용을 봤었는데 그 남세동 대표라고 예전에 카이스트를 나와서 사업을 했던 유명하신 분인데 젊은 이제 그 사업가시죠. 보이저 엑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딥러닝 방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이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본인이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딥마인드에서 핫서비스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블록 깨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시연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인공지능이 자기가 스스로 그 블록을 처음에는 되게 어설프고 막 공을 맞히지도 못하다가 잠시 후에 좀 시간이 흐르는 연후에 그 블록을 스스로 다 깨서 상당히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는 걸 그 화면에 PT에서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때 인공지능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마도 희경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과 대결했던 알파고 이것이 사실은 그런 하나의 그 바둑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그 장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어떤 영광과 동기를 부여한 거는 분명히 상당히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 또한 들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뭐 줄리님, 유진님 혹시 이야기 주실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전달해주신 뉴스 레터를 보면서 놀랬던 부분이 이제 심층 심내망을 이용을 하면 저는 그래도 이거를 수를 놓을 때 인공지능이 왜 이 수를 놨는지 확률적으로는 몇 퍼센트가 돼서 이 상황에선 이 수를 놨어 라는 답을 그래도 기술 엔지니어한테는 답을 주는 줄 알았어요. 이 만드신 분들한테는. 아, 네. 근데 알파고가 이 수를 놨을 때 어떤 의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건 좀 놀랐거든요. 그것은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 본인 스스로 학습하고 그거에 낸 결론이다. 이 부분은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님께서 부연해서 많이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님 한번 요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 좀 주시고 줄리님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까 처음 기사에서 의도를 아는 인공지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도 바둑이 이제 제가 이제 글에서도 썼는데, 그 미생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그래가 그냥 뒀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냥 뒀다라는 건 없다. 사람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의도라고 한다. 모든 돌에는 이제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생의 이제 팬이신가 봐요. 네, 미생 팬이에요. 예. 아니 그 바둑이 저는 잘 못 두는데요. 예, 아무튼 바둑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브랜칭 팩터가 뭐 200가지 막 된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둑은 뭐냐면은 그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해피 패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맥락이죠. 맥락을 짓잖아요. 거기 말로요. 네, 돌로. 네, 돌을 지을 때 그 해피 패스를 이길 수 있는 이 돌을 짓는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그 계획의 의도잖아요. 자,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는 의도를 세우는 건데 이세돌이
바둑이 두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의도를, 그러니까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냐 이거죠. 사람이 음, 의도를 파악할 때. 근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 무언가. 그 나타난 패턴을 보고 이게 의도야 하고 아는 건데 결국은 상대 모델이 무엇인가, 플랜이 무엇인가를 패턴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모델이랑 맞춰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의도는 내가 가설을 만들고 맞춰보는 거거든요. 그 나지는 거를 보면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아, 의도가 맞다 하면서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를 아는 게임인데 어차피 바둑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는 잘 두는 사람은 혀를 짚으면서 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제거시킨단 말이에요. 바둑 편하게 둔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패턴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게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혀를 잘 찝는 거죠. 극소를. 모든 패턴이 곰마가 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두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 바둑을 두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모델을 먼저 의도 모델을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세돌은 이번에 계속 쳐다봐도 그 2단 쳐다봐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파고는 계획이라는 게 없는 거죠. 실제로 그냥 두는 거죠. 그냥 가치 평가해가지고 그 수마다 한 수마다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플랜 없이 두니까 이세돌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았을 때 사람 머신도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알파고도 뭘 못했느냐? 그러면 아까 말한 의도는 모르는 거고 사람처럼 지능을 했다는 바둑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열린계에서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패턴인가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패턴 모델을 미리 갖고 있어야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범용 인공지능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 한 가지 드네요. 이어서 유진님. 알파고는 인간의 이세돌이라는 프로구단의 의도를 파악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이 없이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정책망이나 이런 가치망의 신경망 기법을 통해서 그 무수히 많은 무한대의 어떤 그런 수들을 판단해 갖고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알파고가 이긴 게임에서 단지 이겼다는 측면만에서 보면은 의도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극복해서 이겼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간의 일단, 의도를 파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에서 위너가 됐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패턴, 조각적인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가 아닌 조각 패턴 레코기니션은 굉장히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단백질 폴딩까지 그 복잡계에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네네. 진화해가지고 트랜스포머라는 걸 만나가지고 진화를 하는데 저는 그 면에서는 그럴 의미가 있다고. 그 말씀인즉은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해 줄 만하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 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공감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수적, 물리적인 거는 우리가 인간이 거의 다 정량적인 거. 그러니까 숫자적인 거는 다 이루지 않았나. 저희가 이제 오감 센서가 있고 우리가 물리적 예측 센서가 다 있잖아요. 비전 시스템도 있고 카메라 센서가 있고 다 오감 센서가 뭐 다른 모습으로 확장돼가지고 다 갖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센서가 인공지능의 기능이죠. 정량적인 통계적인 센서, 그 다음에 정성적인 센서. 사람이 정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정성적인 센서가 없는 거죠. 그건 의식작용인 거죠. 정성적인 건. 근데 이제 수학적인, 물리적인 거는 인류는 다 이루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정성적인 그런 그렇죠. 센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도입들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정성적인 센서는 뭐냐면은 그냥 왜 이유를 얘기해주는 왜라는 답을 해주는 센서예요. 왜라는 답을. 왜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거는 이제 정량적인 게 아니고 퀄러테이티브죠. 네, 퀄러티.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은 좀 더 다른 영역에서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또 연구자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네.